안녕하세요. 방문각 행정사 민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기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1차 민법 총칙과 2차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차 계약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년 강의를 또 내년 수업을 대비해서 행정사 시험에서 계약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11회 시험이 실시되다 보니까 아직 기출되지 않은 좋은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 수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부 5문제 중에서 행정사 시험은 원래 이제 논술형이 1번이잖아요. 근데 1번이 1-1하고 1-2로 나눠져 있으니까 1번에서는 논점이 2개가 있는 거고요. 2번, 3번, 4번 그래서 문제는 4문항인데 실제 나오는 주제는 이제 5가지 주제죠.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1-2번만 이게 이제 새로 출제된 거고 나머지는 다 기출입니다. 2번도 기출이고요. 3번도 기출이고 4번도 기출인 거죠. 전에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최근 3년 이래 기출문제는 잘 안 내고 그런 편이었는데 11회 작년부터 그랬죠.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는데 기출문제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서 우리 보통 40개를 외워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기출문제가 중복된 걸 빼고 나면은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40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40개를 다 하셔야 되고 내년 시험 준비할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출된 40문제 있죠.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아마 기출문제에서 3개 또는 4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40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채권 총론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무의 채무 불이행 문제라든가 위약금 문제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출제가 됐다는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걸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 수업 때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많이 했는데 수업 시간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는 그것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강의를 위해서는 그 자료들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올해 나왔던 1-2번 정도 수준 되는 문제, 그 정도 되는 문제 한 10문제 정도를 추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2번도 제가 파이널 특강 때 마지막에 이 판례를 다루면서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험도 법무사나 변호사 시험처럼 진짜로 좀 어려운 시험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했지만 설마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은 저 문제가 나온 걸 봤을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출제를 해도 되겠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준의 문제, 좀 고난도 문제 있죠? 고난도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를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0문제 출제된 것만큼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던 문제들이 한 10문제 정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나왔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데도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문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B급 문제가 안 나왔죠. 우리 보통 B급도 한 문제는 나오는데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그 문제들은 다 A급에 속하는 문제들만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이것만 해도 60문제죠. 이것만 해도 60문제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하고요. 이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좀 여유가 되시면은 B급 문제 플러스 알파에서 한 5문제 정도만 더 추가해도 민법 시험에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는 40문제 또는 30문제 정도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40문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고난도 문제 10문제 더 하고 그다음에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A급 문제들이 있거든요. 10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나왔던 1-2번 같은 경우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이쪽에 속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아직 출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10문제 하시면은 60문제 정도 하시면은 시험장에서 5개 주제를 다 쓸 수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 정도 브리타로 빗나가고 4개 정도 써가지고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2번이 좀 어려웠지만 그거 빼고도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민법 때문에 꼬락맞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득점을 하려면 1-2번은 써야 되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 뭐 변호사 시험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더니 이 문제를 읽는 데만 시간이 5분씩, 한 문제 5분씩 걸려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 답안지를 20분 안에 2개를 답해야 되는데 20분 안에 2개를 답해야 되는데 읽는데 10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답안지를 쓰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우리 답안지는 전에는 10분 안에 쓰라 그랬는데 한 문제당 10분씩 써가지고 50분을 챙겼는데요. 지금 제가 7분 안에 쓰라 그러거든요. 7분 또는 8분. 아무리 많아도 8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읽고 답안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는 여러분 좀 사이트도 올라가 있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자료도 보면은 문제 답안지가 짧습니다. 이 답안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8분, 길어도 10분 안에 쓸 수 있게 답안지를 살은 다 빼고요. 순서는 다 빼고 빼대만 골라가지고 써놓은 거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 쓰면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줄여놨죠. 제 책 뒤에 기본서 뒤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1회 때부터 10회까지 쭉 올려놨는데요. 제가 해설해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봐도 앞에는 좀 이렇게 해설이 길다가 8회, 9회, 10회 가면 해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문제가 길어지니까 그 문제 읽는 시간을 빼고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제가 해설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시 답안지를 잔뜩 나눠드리잖아요. 그 200페이지 정도 나눠드리는데 거긴 답안지보다도 양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또는 8분 안에 7분 안에 쓸 수 있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보다 더 줄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그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고 이렇게 답안지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강의할 때는 서론은 쓰지 마라 그러죠. 서론은 의미가 없고 바로 본론 쓰고 결론 쓰듯이 아니면 결론을 먼저 쓰고 논거를 이유로 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험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게 확인이 됐죠. 내년 자료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가지고 7, 8번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해드려야 되니까. 자,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굉장히 깁니다. 갑과을은 A씨에 건설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2주에는 보니까 계약금은 5%라고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기로 했고요. 중도금은 45%인데요. 계약 체결 1년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금을 10%라고 중도금을 40%라는데 얘는 이제 계약금을 좀 줄였죠. 그다음에 수분양자는요. 여러분 분양 받은 사람이 수분양자라 그러죠. 분양자 가백 규책 사유로 인해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동그라미. 여러분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 조항 없어도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그다음에 약간 그 요건을 수정시켰죠. 입주 예정일이 아니라 입주 예정으로 3개월 이렇게 수정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약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가 아니라. 이런 해제가 약정 해제냐 법정 해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는 없고요. 하급심 판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걸 법정 해제로 본 판례도 많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채무 불이행 아니냐. 그래서 법정 해제의 채무 불이행 사유를 구체화시킨 거다. 그렇게 보는 판례도 있었는데 최근이라도 한 10년 전인데요. 그 당시 뭐 지방법원이나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건 그 법정 해제를 다시 규정한 게 아니라 이 약정, 이 계약서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약정 해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뭐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그걸 뭐 법원 입장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뭐 최근에 추세가 그런 쪽이니까요. 그 약정 해제 사유는 꼭 그게 채무 불이행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이 채무 불이행 사유를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약정 해제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약정 해제 사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3조를 보면요. 해제되면 10% 위약금 주기로 했죠. 위약금 동그라미 하시고 위약금 특약이 있네요. 위약금 특약은 이게 채무 불이행 예정으로 추정이 되죠. 그 약정 해제 경우도 여러분 원래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해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약정으로 인해서 해제하는 거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처럼 계약서에 있다가 위약금을 주기로 하면은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정 해제지만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고요. 사망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분양자에게 대금 돌려받아야겠죠. 해지하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돌려받는데 대금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금 돌려받는데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주는데 몇 프로로 더해주겠습니까? 3%. 그래서 약정 이율이 3%짜리가 있는 거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계약서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2조 사방처럼 입주 예정일만 지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3개월 정도는 건설사에서 좀 봐주라 그러죠. 건설사 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 예정으로 3개월 이것도 좀 눈에 익은, 여러분들은 뭐 좀 낯설겠지만은 보통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거고요. 그 3조 조항에 나와 있는 2항 3항도요.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는 그 계약서 내용입니다. 원래 그 실무에 그 1항도 있거든요. 1항은 또 다른 조문인데 그게 이게 요 내용들이 새로 교수님께서 지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걸 내놓고 교수님 물어보신 거죠. 그다음에 1번과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여러분 각각 별개 문제니까요.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음 1번 볼게요. 2006년 4월 1일 날 을은갑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했습니다. 전부를 지불했는데 2006년도 5월 1일 날 발표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개발호재가 발생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계약서 썼는데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값은 팔기가 싫겠죠. 그 가격에. 그래서 좀 올려달라 그런 거죠. 증액을 요구했는데 매수인 이를 거절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래서 거절하고 2006년도 5월 10일 날 갑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중요한데요.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2주에 보시면 중도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주기로 했는데 물음 1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일이 언제죠? 2006년도 4월 1일이죠. 계약 체결일이 2006년도 4월 1일이니까 중도금을 줘야 될 지급기일은 언제입니까? 거기다 1년을 돼야 되니까 2007년도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중도금을 줘야 할 날짜는 2007년도 4월 1일인데 이 사람이 2006년 5월 10일 날 바로 중도금을 쏜 거죠. 이걸 이행기 전 이행 착수 문제라 그럽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을 착수할 수 있느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죠. 그걸 쓰는 거죠. 이건 기출이 됐었죠. 그 전에 뭐 최근에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 가지고 벌써 기출이 됐습니다. 또 나왔죠. 또 나와가지고 이게 이게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죠. 지난번에 기출 문제하고 이걸 특별한 사정을 부정한 다른 판례도 있는데 이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해약금 해지에 관한 이야기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포기할 수 있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 의의를 쓰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줄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자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이행기 전 이행 착수가 되느냐? 2007년도 4월 1일이 아니라 그 전 2006년도 5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 두 줄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판례 표현이죠.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이행 착수 금지 특약이죠. 이행기 전에 착수해서 안 된다. 줄여서 이행 착수 금지 특약이라 그럽니다. 그 이행 착수로 금지 특약 등 그러면 이제 착수 못 한다는 거죠. 착수를 금지시켜 놨으니까. 그런데 등 특별한 사정 동그라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원칙, 이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안 되고요. 뭐 중도금 전에 돈 미리 주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양글 2번 보시면 중도금 지급 날짜는 계약 체결 1년 된 날짜는 2007년 4월 1일이고 2월 5월 10일 날 계좌를 송금한 것은 이행기 전 이행 착수인데 문제 상황을 밝히는 거죠. 밝히고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의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 요청한 것은 이거 판례입니다. 특별한 사정을 부정한 판례죠. 이행기 전에 착수가 금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격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올려달라. 그 정도 갖고는 착수를 금지하는 특별한 사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밑줄 매수인들이 2020년 5월 10일 이행기 전에 착수한 것은 유효하다. 유효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일방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매도인도 매수인도 해약금이 안 되는 거죠. 3번 이 문제 결론이죠.
갑이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기 좀 힘들면은 물어보는 걸 그대로 목차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목차를 쓰시고, 또는 뭐 사안의 해결 또는 결론 이렇게 해서 써도 됩니다. 갑은 이미 중도금 받았죠. 2006년도 5월 1일 10일 날 준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방이익이 착수한 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뭐 특별한 쟁점은 없습니다. 그냥 목차를 어떻게 이쁘게 구성하느냐 그런 문제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상에 부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도 다른 시험에 다 나왔고, 그래서 내년에나 마저 그 판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음 2번은요. 을은 갑에게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분양계약상 입주일지를 3개월, 그 3개월은 입주시키라 그랬잖아요. 입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해제권이 생겼죠?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그래서 분양받은 을이 분양계약상 규정에 따라서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동그라미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대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갑의 을의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해제권 행사의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해제권 행사의 적법함을 전제로 그랬으니까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 없느냐 그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해제가 됐을 때 갑을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법률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쓰라 그랬죠. 여러분, 저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했잖아요. 해제에서 효과는 뭡니까? 우리 또 이렇게 외웠죠. 구, 원, 손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게 해제 효과인데요. 구는 뭐냐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소급소멸한다. 해제하게 되면은 그 계약은 소급소멸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혹시 이제 소유권을 넘겨줬으면은 그 물권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권은 자동 복귀한다. 세 번째, 중간에 끼어있는 제3자는 보호된다. 제3자 보호 이렇게. 이게 세 가지 그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의 소목차인데 요 두 가지는 조문이 없어가지고 판례와 학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요건 조문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제 효과에 대해서 시험이 예전에 1회 때도 나왔지만 그때는 그냥 다 약술로 쓰는, 이제 논술로 쓰는 거였는데 케이스 문제로 나온 거는요. 두 문제 다 예 물어봤어요. 제3자 보호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두 번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이거 그동안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쪽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받은 게 뭐라면요. 돈이라 그러면, 금전이라 그러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줘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문도 있고. 근데 이 이자 계산을 해보는 게 이렇게 얼마를 주고 그렇게 해보는 것은 솔직히 너무 실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도 이걸 시험에 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도 최근에 2018년도인가 최근에 모의 시험에 한 문제 딱 나올 정도로 실제 변호사 본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주제를 행정사 시험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수님들은 뭐 변호사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랑 행정사나 법무사 출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민법의 중견 학자들이시니까 구분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내년 들어가신 분은 그 문제를 보고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수준의 어려운 판례를 분명히 낼 겁니다. 그래서 내년 동안 한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판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시험에 나온 거죠. 요게. 그다음 손해배상 별도로 한다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이제 법정해제는 손해배상 하는 거죠. 원인이 채무 불이익이니까. 약정해제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슬래시를 쳐놨잖아요. 약정은 그 약정에 따라 해제하는 거지 원인이 채무 불이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약정해제 요건이나 효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약정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방금 문제처럼 여기서 위약금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정했을 때 못 한다는 거지. 이게 정을 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되는 거고 위약금 특약에서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쟁점은 이쪽이 아니라 요거죠. 요겁니다. 이자 가산을 몇 프로를 할 것이냐. 이게 그 쟁점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그다음에 제가 답안지를 보면은 제가 2번, 3번은 답안지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하고는 이 관련이 없어요. 제3자는 등장도 안 했죠.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관련 있는 것만 쓴 거죠. 꼭 써야 될 거 뼈대만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쓰고 요거만 쓴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뭐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빼버렸습니다. 소론을 빼버렸죠. 바로 그냥 효과로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계약은 소급소멸합니다. 해제하면 소급소멸하고 이행제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 원상회복 하셔야 되죠. 근데 바로 이제 원상회복으로 갈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원상회복 의무를 관련해서 우리 반환을 금지하는 이자를 주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받은 날부터 주라고 돼 있죠. 이제 이자 몇 프로인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1-2 원래는 그 날짜를 주어주면은 액수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데 날짜를 안 주어줬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연할 계약금을 줬습니다. 연할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연할 중도금을 주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뭐가 됐습니까? 해제가 된 거죠. 이때 해제가 됐는데요. 이 해제가 되면 이제 원상회복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제에서 만약에 해제하고 나서 이 문제 지문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대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제가 되면은 갑 입장에서는 을한 때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계산 돌려줘야 되는데 계약금은 이때부터 해제해서 돌려주는 날까지 반환 날까지 계산하는 거고 중도금은 중도금 받은 날부터 반환 날짜까지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단순히 돌려주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이게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이한테 돌려달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반환을 청구했다 그럽시다. 근데 지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만드는 거죠.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반환 청구한 다음 날부터는 얘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 이자. 요즘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지연 손해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붙는 거죠. 현재 지금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붙는 이자. 그렇죠? 여기에 붙는 이자. 이게 이자 문제죠. 이자 문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된 다음에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했는데 매도인이 안 돌려주면 여기는 지연 이제 손해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계산해야 됩니다. 지연 손해금, 예전에 말하면 연체 이자 또는 지연 이자인데 요즘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지연 손해금이라 그러죠. 이건 원래 돌려주는 본래 이자고요. 이건 주라 그랬는데 안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연체 이자가 붙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건데 요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정 있으면 약정으로 가요. 약정 이자. 없으면 법정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 문제에서 약정이 있죠. 몇 프로입니까? 3%인 거죠. 3%. 3%에 대한 약정 이자를 더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양거리 1번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반환을 금지하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은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사안은 약정 이율이 있죠. 그래서 3%짜리 적용됩니다. 날짜가 안 나오니까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제 반환 채무 이행 지출하는 거. 대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반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반환하고 있지 않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돌려달라 그랬는데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으로 내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돌려달라 말을 했는데 내가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이행지체가 돼요. 그래서 지연소령을 계산하는데 이 지연소령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정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있어요. 지연손해 나중에 이런 일을 대비해 가지고 지연손해금을 정하잖아요. 굴러가는 거죠. 약정이자가 아닙니다. 약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유를 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 사고 땅 사는데 나중에 이게 해제돼 가지고 원상회복할 때 안 주면은 거기다 지연이자 물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없죠.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요걸 갖다 베낍니다. 요걸 갖다 베껴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베끼는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수정해서 좀 수정을 하죠. 수정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냐면은 두 번째 이것도 약정 이율하고 이제 법정 이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더 높은 걸로 계산해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약정 이율 여기에 따라가는데 단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단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거죠. 5%보다 민법 같은 경우는 법정 이율 5%잖아요. 5%보다 높을 때는 여기를 가고요. 만약에 5%보다 낮을 때 있죠. 약정이 3%고 법정은 5%니까 그러면은 이 법정으로 간다는 거죠. 여 같은 경우는 약정이 얼마입니까? 3%잖아요. 약정이 3%니까 약정이 법정 5%보다는 낮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쪽 3%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5%짜리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해제하고 반환 청구한 받은 날 을이 반환 청구한 날 그때까지는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갑이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반환 청구한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 반환 청구 지연손해금 액수에 대해서는 따로 지연손해금률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 가는데
보통 정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있던 이자율 관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수정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정이율을 먼저 적용하는데 단 그때는 그 약정이율이 5%보다 높았을 때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요. 5%보다 낮았을 때는 법정이율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연손해금은 5%가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이자 이율 뭐 이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채권 총론 이야기인데 이걸 계약법 시간에 내라고 쓰라고 내면 어떡합니까? 물론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 하는 거니까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가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걸 파이널 특강 때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자. 나오면은 전혀 못 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거 좀 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쏟아질 것 같아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물꼬를 튼 거죠. 자, 설명도 이제 간단히 써놨습니다. 현재 이번에 반환 채무 이행지체 지금 대금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그 반환 채무죠. 원상회복 의무 그걸 이행지체하고 있는 거죠. 돌려달라 그랬는데 안 돌려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행지체예요. 거기에 관한 지연손해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현재 상황을 제가 좀 써놨죠. 수분양자율은 분양자가 돌려달라 해제하고 했는데 안 돌려주고 있다 써놨는데 실제 현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2번 자 이거 알아두세요. 원상회복 의무는 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이행지체가 성립합니다. 이 친구가 해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려달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반환 청구 안 하면은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근데 반환 청구 돌려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는 받은 다음 날 계산하는데 그 원상 이행지체 빠진 기간 그때부터 이행지체잖아요. 그래서는 지연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연체이자율 또는 지연이자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지연손해금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결론이죠. 별표 치고 이거 좀 외워주세요. 판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별도 약정이라면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 신경 써서 미리 정해놓은 경우는 없으니까. 만약에 지연손해금률이 없다면 있으면 약정대로 가고 없다면 지연손해금도 뭐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자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약정이 우선이니까 약정 이율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 이율이 법정이 낮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약정 이율이 3%잖아요. 법정이 5%고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베끼는 거고 여기서는 무조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서 이자를 계산해요. 법정 5%지만 낮다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달라져요. 여기는 달라져가지고 약정 이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려면은 약정이 5%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3%니까 5% 이하잖아요. 그래서 2번 밑에 게 적용돼가지고 법정 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 이율이 법정 낮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죠. 약정 이율에 따라서 계산 안 하고 법정 이율에 따라갑니다. 사원은 3% 약정 이율이 5% 민사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5% 법정 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산정. 결론이죠. 이자는 3%, 지연손해금은 5% 이렇게. 이자율은 3%고 지연손해금 5%. 받은 날 여기서 해서 이자 딱 계산해주고 반환 청구 받은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 계산해주고 날짜가 등장했으면은 액수가 등장했으면 이걸 계산해줄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등장 안 했죠.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아마 이게 숫자 날짜까지 다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계산하라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위약금 특약 있죠? 그 위약금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있으면은 그 특약에 따라서 예상액이 손해배상이 정해지는 거죠. 원래 손해배상은 이제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위약금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보니까 공급대금 총액의 10%죠. 그래서 수분양자을은 그 특약에 의해서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씁니다. 이 정도만 쓰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교수님이 반환채무 이행지출이라는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낸 게 아니라 요것도 별로 궁금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요걸 아냐는 물어보는 거죠. 지연손해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무조건 약정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법정률보다 높은 경우에만 약정률에 따라가고 낮은 경우에는 법정률에 의한다. 요걸 아느냐? 이 판례거든요. 조문이 아니라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아냐 아느냐 모르는 거죠. 그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에서는요, 판례가 없으면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은 판례만 쓰면 돼요. 다른 이론 하나도 필요 없고요.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 판례를 아냐 모르냐를 모르는 거죠. 그 답안지에서 1번에 계약의 소급성 이것도 쓸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교수님은 2번만 볼 것 같습니다. 2번만 보고 3번 위약금 특약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두 개만 딱 써도 교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다 쓴 것 같아요. 그것만 써도 7, 8분은 넘어가죠. 벌써 이 답안지가 이렇게 쓰면 10분짜리 답안지입니다. 이거 다 쓰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요. 이거 제작물 공급 계약인데, 제작물 공급 계약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애매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승강기 제조업자인 갑이 소유 X 그 건물에 대해서 특유한 승강기, 특유했단 말은 이게 이제 그 부대채물로 몰고 가려고 그런 거죠.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업자고 우리 건물주겠죠. 우리 건물주고 법적 성질은 뭐냐? 제작물 공급 계약이죠. 승강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계약, 그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법적 성질은 뭐냐? 우리 맨날 했던 거죠. 대체물일 때는 매매, 부대체물일 때는 도급이다. 이것도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 8회 때 나왔죠? 근데 8회 때 나오고 벌써 3년 만에 또 나왔죠. 그 다음에 만일에 승강기가 완성 설치되었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소하는 이게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인데요. 완성물의 소유권 기소. 이것도 1회인가 2회인가 또 나왔던 문제죠. 8회 때도 나왔고요. 또 나왔습니다. 도급에서 완성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속하냐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물어봤으니까 답안지 목차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 제작물 공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을 공급할 걸 약정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는 걸 약정하는 계약이다. 제작물 공급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그 재료비 비용을 제작자가 드리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뭐 가구 제작도 있고요, 항아리 만들기도 하고, 승강기 만들어도 되고요, 어떤 환경 정화시설 이런 거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2번 제작물 공급 계약이 판례죠. 제작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격이 좀 만든다는 거니까 공급 매매죠. 실제 실무에서 납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매매 성격이 있는 거죠.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격이 양쪽이 있다고 말하면서 막상 적용 법률에 가서는 우리 판례가 대체물일 때는 동그라미 매매로 보고 부대체물일 때는 도급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규를. 어떤 교수님은 이게 섞여 있으니까 둘 다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학설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우리 판례는 대체물은 매매, 부대체물은 도급, 거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갑은 을소의 X 신축 건물의 특유가 포인트죠.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거니까 이것은 부대체물이고, 따라서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은 얘는 도급이다. 도급 계약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승강기 소유권 귀속 문제죠. 이게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인데 이것도 결론이 있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판례에 따르면 이 판례는 부동산을 건물을 예를 들어서 만든 건데요. 동산의 경우도 지금 승강기는 동산 아닙니까? 동산의 경우에서 뭐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동산에 판례는 없어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만드는 그 수급이 보통 동산 같은 경우 돈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거지만 그냥 그 물건 일반에 설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제공했다면 도급인이 재료되면 도급인, 두째죠. 수급인이 재료되면 수급인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제작물 공급 계약은 누가 재료를 된다 그랬죠? 수급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급인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만 수급인이 재료를 댔는데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죠. 내가 돈을 대지만 처음부터 네 거 해라,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면 특약에 따라 소유권 누구한테 귀속한다? 도급인에 귀속합니다.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답안지를 쓰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특약에 따라 가는 거죠. 특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약이 없었을 때 도급인 귀속설과 수급인 귀속설이 대립하는 거예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약이 없죠. 읽어보면 소유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특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재료를 댔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양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제작물 공급 계약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서는 누가 재료를 댔단 말이 없죠.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수급인이 재료를 대가지고 물건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약이 없는 한 소유권 누구한테 기소한다? 수급인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수급인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해서 넘겨주면 그럼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을 시키면 그리고 이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로 도급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설치를 했다 그랬거든요. 지금 셋째 줄에 보시면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설치가 완성해서 설치하면 인도가 됐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는 이게 수급인 건데 인도가 됐기 때문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기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 계약은 승강기를 제조해서 설치하는 계약이잖아요. 제작해서 설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설치까지가 일의 완성이고 설치까지는 일의 완성이고요. 인도는 아직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원칙대로 아직은 수급인에게 있는 걸로 답안지를 썼습니다. 이게 좀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모범 답안지라든가 정답 답안지가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인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재료비를 댄 비용을 댄 수급인한테 소유권이 기속한다. 이렇게 답안지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를 낼 때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신경 답안지 쓰는 사람 좀 생각해가지고 좀 분명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냈는데 제가 좀 생각을 좀 오래 해봤거든요. 오래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인도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가 되면 인도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동산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데 인도가 되지 않았다. 보통 인도라는 게 점유를 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급에서는 인도해서 점유를 이전해서 도급인이 그걸 검사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보수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동시에 보수 지급 의무가 이렇게 조항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단순히 설치만으로는 인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제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찾아볼 자료가 없어가지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극히 사견으로 답안지를 썼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행정사 시험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걸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볼 자료도 많고 참고할 자료도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려 어떻게 되나 이제 서로 고민이 되는 거죠. 제 나름대로 사견을 좀 썼습니다. 자, 3번은요. 이것도 기출 문제가 또 커서 나왔죠. 이거 뭐 사례처럼 되어 있지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이 수익자 제3자거든요. 제3자 주의를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하고 한 후를 나누어서 좀 설명하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설명드릴 건 없죠. 다만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중에 꼭 써야 될 걸 줄여서 양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첫 번째 제3자 계약을 조금 썼죠. 계약 쓰고 거기서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요건이다. 간단하게 썼습니다. 글씨 느리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안 써도 돼요.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그냥 2번, 3번만 물어봤죠. 의사표시 전의 제3자 주의와 후의 제3자 주의인데 전의 제3자 주의는 이렇게 수익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이고요. 20비 전속권이고 행사기간도 나와 있죠. 조문 안에 있는 거. 이거 뭐 뺄 게 없어가지고 다 썼고요. 의사표시 후의 제3자 주의는 제가 예시 답안지에는 보통 3개를 써놨는데 하나 빼고 2가지 정도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4번도 토지 임차인의 지상매수 조건 이건 최근에 문제 답지 않게 단문으로 나왔죠. 사례를 가정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단문으로 나왔는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임차인이 가지는 3대 권리라는 거 기억나세요? 비용상한 청구권. 임차인의 3대 권리가 비용 돌려달라. 비용상한 청구권. 이거 있었고. 두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었죠?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 판례 많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3대 권리잖아요. 근데 유난히 우리 교수님들이 이쪽 문제를 좋아하십니다. 아마 채점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번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2번, 3번을 좀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채점의 편의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출제됐어요. 1회 기출됐고요. 1회란 건 1회 시험이 아니라 한 번 기출됐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2번이나 시험이 나왔습니다. 2회 기출됐고요. 지상물도 2번 시험이 나왔어요. 2회 기출됐고요. 심지어 지상물 수정권은요, 연달아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할 때 그러면 올해 비용이 나올 거냐 그랬더니 은근히 의외로 이 비용 상한청권에 교수님 관심이 없어요. 이건 임의 규정이잖아요. 2개는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시험에 나오면 부속물이나 지상물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2개 다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내고 풀어봤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부속물이 좀 내 판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올지 싶었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상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단문으로 낼 게 아니라 사례로 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4번에 시간이 없을 때 써야 되니까 그 사례 문제를 내지 않고 이걸 그냥 단문으로 낸 거죠. 벌써 얘는 이제 한 번이 추가돼 가지고 이제 3회 기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내년에 나올 수 있냐? 그 판례 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판례 문제. 그래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판례가 시험에 내면 이쪽에는 좋은 그 판례 문제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판례가 많이 있죠. 실제로는 여기는 그게 문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 판례를 사례화시킨 게. 그래서 올해까지 3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다. 내년에 바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판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보시면 그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다 기출 문제죠. 2번이 약간 그 도급에서 소유권 귀속이 약간 애매한 점이 있었는데 뭐 제 소신에 따라 답안지를 썼고요. 2번, 3번, 4번이 이게 기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1번도 1-1번이 기출 문제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년 시험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최근에 이게 아마 8회 정도부터 이게 많이 경향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도 뭐 사례 문제가 나왔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교과서 사례라 그래가지고 실제 사례가 아니라 교과서 사례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만든 사례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 1번 문제는 이건 교과서 사례가 아니라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이런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교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토시는 안 틀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유학금도 10%를 하고요. 희한하게 그 이자도 약정이자도 보통 계약서가 3%로 돼 있습니다. 얘도 3%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게 실제로 실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좀 어려워진 건데요. 내년도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게 10문제가 있어요. 좀 어려우면서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반복듯이 나오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기에는 문제가 너무 길다 그랬는데 벌써 올해 또 문제가 길잖아요. 그래서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그 10문제를 1년 내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3문제 나올 거라고 제가 좀 확신하는데 뭐 나올 거 예상도 되긴 합니다만은 해야 되고. 근데 이걸 몰라도 올해 시험 문제를 풀 때 1-2번 문제를 몰라도 1-1번까지만 쓰고 이렇게 몰랐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제 효과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던 것들 그냥 계약의 소급 소멸 원상의 손해배상 끄적끄적 하고 지나가도 기본 점수 8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맞추려고 그러지 않고 좀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2번, 3번, 4번 썼으면 그러면은 이건 다 기출 문제니까 이건 별로 답안지를 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5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 정도를 제대로 못 쓰면은 그 되게 합격생들 점수를 보면은 60대 후반 정도 나와요. 5개를 다 쓰면 이제 70점, 80점이 나오는데 하나 정도 이렇게 1-2번에 논점을 하나 놓치면 60 후반 정도 해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뭐 떨어지고 합격을 떠나서 공부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늘었죠. 벌써 제가 나눠준 자료가 제가 1회 때 쭉 강의를 했지만 처음에는 뭐 70회 정도 갖고도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특강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월 달에 우리가 집중 쓰기반 같은 경우 제가 나눠준 자료가 올해도 한 230페이지인가요? 그 정도 됐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또 나눠주고 그래서 뭐 사례도안 또 20몇 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양이 너무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해봤자 나오는 것은 딱 5문제이다 보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러운데 어차피 뭐 강의하는 건 제 운명이니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내년 1년 동안 준비할 거 어떻게 공부할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민법 공부도 모든 법 공부가 똑같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차 공부할 때요. 11월, 12월 달에 저 기본 강의할 때 이해를 열심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들도 다 문제로 나왔던 거 다 정리해드리고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뭐 어렵기 때문에 전에는 좀 어려우면 제가 안 나눠드리고 나중에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운 판례는 마지막에 그 파이널 특강이나 집중 쓰기반에 나눠주고 그랬는데 내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바로 나눠드리려고요. 그래서 정리를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그 1차 합격자 나기 전에 다 끝내려고요. 그런데 6월 달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1차는 눈으로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 암기를 따로 시간 안 줘도 그냥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는 손으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손으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전 답안 연습을.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는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죠. 눈으로 보면서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손으로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강의는 이걸 좀 땡겨가지고 바로 6월달 뭐 정리도 그냥 3, 4, 5월달부터 정리 다 하고 6월달부터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시간. 2차는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반복하면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암기 시간을 따로 가져. 1차하고 다릅니다.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달 때부터 1월달만 돼도 수업 시간에 답안 작성 연습을 뭐 최소 10분 또는 30분 정도 연습을 시키고 3월달 되면은 수업 시간마다 한 50분 정도 계속 답안 작성 연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손으로 쓰는 걸, 좀 손으로 쓰는 건 좀 더럽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손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 한 60문제, 처음 말씀 60문제를 자꾸 반복시켜가지고 손으로 쓰게 해드리고요. 그 60문제 답안지는요, 제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답안장을 좀 줄여가지고 7, 8번 안에 쓸 수 있게 10분이 아니라 7, 8번을 쓸 수 있게 답안장을 대폭 줄여가지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